70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섰던 그 결혼식장.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그리고 제 옆에서 하얀 한복을 입고 미소 짓던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 내 인생 마지막 결혼식이네. 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인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 될 줄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홍대 뒷골목. 작은 술집 구석자리에서 저는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27살.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저는 이미 인생의 낙오자였습니다. 2년 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 처음엔 잘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으고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뽑았죠. 하지만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은 빠르게 지나갔고 경쟁은 치열했어요. 6개월 만에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3천만 원. 27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빚이었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나무야,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돼. 이건 내 책임이잖아.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게 외톨이가 됐어요. 그나마 남은 건 여자친구 미라뿐이었습니다. 미라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화려하고 현실적인 여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솔직했습니다. 오빠, 나 돈 없는 남자는 싫어. 미안하지만 그게 내 기준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사업이 잘 나가던 때라 자신만만했죠. 걱정 마. 나 곧 대박 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저 빚쟁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오빠 요즘 힘들잖아. 나도 바쁘고. 다음에 봐. 차갑게 끊어진 전화. 저는 한숨을 쉬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대학 동기 재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야, 나무야. 여기서 뭐해? 재훈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냥 혼술 중이야. 혼자 마시기 뭐하냐? 내가 끼어도 돼? 재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 두어 잔을 마시고 나니 분위기가 풀렸어요. 재훈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힘들다며? 사업 망했다고 들었는데. 그래, 완전 망했어. 빚만 남았지 뭐.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무야, 사실 내가 한 가지 정보를 들었거든. 정보? 응. 돈 벌 수 있는 방법.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제게 돈 이야기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무슨 방법인데? 재훈은 주변을 살피고는 속삭였어요.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 돈 많은 할머니가 혼자 산대. 할머니? 응. 70대인데 엄청 부자래.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완전 혼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야, 생각을 좀 해봐. 외로운 할머니잖아. 젊은 남자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뭐,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재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야, 나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아? 벌써 몇 명이 눈독 들이고 있다던데. 그런데 할머니가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나 안 받아준대. 미친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태연했어요. 나무야, 세상이 원래 그래.
내가 지금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어? 빚만 남았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착하게 살았지만 세상은 제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재우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생각해봐. 이거 그 할머니 사는 동네 정보야.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해.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머릿속엔 재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외로운 할머니, 돈이 많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그건 사기잖아.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라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진심으로 말할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나까지 끌어내릴 것 같아서. 미라야, 잠깐만. 나 곧 돈 벌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랑도 없어. 이게 현실이야. 미안하지만 안녕.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10월 밤바람이 뺨을 스쳤죠. 돈 없으면 사랑도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재훈이 준 명함을 꺼냈어요. 전라남도 화순군 2학년. 박순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집주인은 월세를 독촉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 미라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명함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자.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러. 서울에서 화순까지는 4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뭐라고 말하지? 재훈이 준 정보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박순자, 72세. 남편 사망 후 10년째 혼자 거주. 재산 추정 50억 이상.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 자식 없음. 50억? 그 숫자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아니, 성공시켜야 해. 화순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시골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2학면으로 향했죠. 아저씨, 2학면 큰 저택 아세요? 박순자 할머니 집이요.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박순자? 아, 그 부자 할머니 말이구만. 근데 젊은이가 거기는 왜? 아, 그냥 일 때문에요. 그 집의 일이라. 그 할매 워낙 까칠해서 사람 안 쓰는데. 택시 기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커다란 한옥 저택. 저기가 박순자 할매 집이요. 택시에서 내려 저는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짜리 한옥. 넓은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 높은 담장. 확실히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띵동.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2세 치고는 정정해 보였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깨끗한 회색 한복을 입고 계셨죠.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최나무라고 합니다. 서울?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왔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대사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고향이 화순이거든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머물고 싶어서요. 혹시 이 근처에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방? 여기는 민박집 아닌데. 아,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빈방 하나만 쓰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손? 순자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젊은 사람이 서울 놔두고 왜 시골에서 일을 해?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저는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서울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도 지고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사업 실패? 빚? 네.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래서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일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 힘들지. 들어와 보시오. 대문이 열렸어요. 저는 순자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 가운데엔 오래된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마당 좀 보시오. 낙엽이 그득하지? 확실히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치워? 지금?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당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리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마 밑에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낙엽을 다 쓸어 모으고 나니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 한쪽에 떨어진 화분이 보였습니다. 깨진 건 아니지만 무거워 보이는 도자기 화분. 저는 화분을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았어요. 할머니, 이 화분 여기 놔둘까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거 무거울 텐데. 혼자 들었소? 네, 괜찮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던데.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나무입니다. 나무라. 특이한 이름이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나무. 힘든 일은 맡겨주시오.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와준다고? 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소.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던가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엔 어떤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부자지만 혼자인 노인. 저는 가슴 한켠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건 일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할머니, 그럼 제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랑채에 빈 방이 하나 있소. 거기 쓰시오. 대신 매일 마당 청소하고 내가 부탁하는 일 좀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행랑채 작은 방에 누워 저는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어. 들어갔어.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친절하게 대해. 그 할머니가 널 완전히 믿게 만들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 새벽 6시 마당으로 나가니 순자 할머니가 이미 일어나 살구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단다.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왜? 생각이 많아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순자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사람이 고민이 많구만. 할머니는 고민 없으세요? 내 나이에 무슨 고민이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 없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니까.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떴고 자식은 없었지. 친척들은 있지만 다들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 뿐이야.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혼자지.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아.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 순자 할머니는 살구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저 나무는 남편이 심은 거야. 우리가 결혼하고 이 집을 지을 때 심었지. 벌써 50년이 넘었어. 50년. 이제 나무만 남았네. 사람은 다 떠나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순자 할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마당 청소, 장보기, 집수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도 점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저를 마루로 불렀습니다. 나무야, 여기 앉아봐.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내 젊었을 적 사진이야. 사진 속 순자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 정말 예쁘셨네요. 그때가 좋았지. 남편이랑 막 결혼했을 때야.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린 가난했어. 남편은 작은 구멍가게를 했고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지. 하지만 행복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신 거예요? 남편이 장사를 잘했거든. 작은 가게가 슈퍼가 됐고 슈퍼가 마트가 됐어. 그리고 땅도 몇 개 사뒀지.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변했어. 친척들은 돈 빌려달라고 왔고 친구들은 투자하자고 했지. 심지어 남편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변했어. 돈이 많아지니까 밖에서 바람을 피웠지. 젊은 여자들이랑. 할머니. 나는 참았어.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지. 결국 남편은 병으로 죽었어. 죽기 직전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땐 이미 늦었어.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무야. 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순자 할머니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이미 시작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무 오빠 어때? 잘 되고 있어? 응. 할머니가 점점 날 믿는 것 같아. 잘했어.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결혼 이야기 꺼내봐. 결혼? 응. 할머니가 외롭잖아. 가족이 되자고 해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오빠, 지금 망설일 때야? 빚쟁이들 매일 전화하잖아. 빨리 끝내야지.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정말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외로워? 뭐, 그렇지. 저 같은 놈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가족? 네. 저도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할머니처럼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셨고, 누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손자처럼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무야, 가족은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세는 거란다. 그럼 생각해 볼게. 시간을 좀 주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뜻하고 외로운 눈빛.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게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사이 저는 순자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제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나무야, 저 선반 좀 올려줘. 나무야, 약국 다녀와 줄래? 나무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저는 그 모든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무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문제가 될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젊은 사람과 늙은이가 가족이 된다는 게. 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텐 아무 문제 없어요. 할머니는 제게 가족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나무야, 앉아라. 저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아니요. 혼인신고서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법적으로. 할머니, 그게. 나도 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젊은 놈이 늙은이 돈 노리고 결혼한다고 하겠지. 순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나무야, 나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안단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알고 있다고? 할머니. 괜찮아. 처음엔 다른 목적이었어도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야. 안 그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다른 생각이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할머니가 좋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건 반은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순자 할머니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야,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후회 안 할게요, 할머니.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나무야, 결혼식을 하자. 작게라도. 결혼식이요? 응. 내 인생 마지막 결혼식이 될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어요. 그 사이 저는 미라와 계속 연락했습니다. 오빠, 정말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미라야, 근데 말이야. 나 할머니한테 점점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 뭐? 오빠, 정신 차려. 이건 일이야. 일. 알아. 근데. 오빠, 우리 목표 잊지 마. 결혼하고 재산 챙기고 빠져나오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식 당일, 마을 회관을 빌려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몇 명과 순자 할머니의 먼 친척 몇 명. 그리고 미라. 미라는 제 친구로 소개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을 입고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 서로를 향해 인사하십시오. 저는 순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젊은 놈이 할멈 돈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쯧쯧, 요새 젊은이들은 염치도 없어. 박 여사도 참, 왜 저런 놈한테 속아 넘어가는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축하금을 받는 시간. 미라가 저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빠, 축하해. 잘했어. 그녀는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그 돈 우리 거야.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 인생 마지막 결혼식이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무야, 고맙다. 외로웠던 내게 가족이 되어줘서.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결혼식 다음 날 밤, 순자 할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나무야, 이리 와봐. 저는 할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에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남긴 유품이야. 순자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남편이 내게 쓴 편지들이야. 내가 한번 읽어보렴. 제가요? 응.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흐릿한 글씨. 순자에게 당신을 믿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 생애 가장 큰 죄는 의심이었소. 돈이 많아지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당신까지도. 하지만 이제 알겠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란 걸.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소. 용서해 주시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남편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썼어. 평생 나를 의심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했지. 할머니, 나무야 사람은 재산을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단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무야, 너도 알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돈 때문에 온 거. 할머니, 괜찮아. 화내지 않아. 순자 할머니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도 외로웠거든. 진짜든 가짜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게 좋았어. 저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무야. 네. 나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게 중요해. 사람은 거짓으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끝내야 해. 할머니, 나무야, 약속해줘. 앞으로 내 인생을 진심으로 살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미라에게 전화를 끊었어요. 미라야, 나 이제 그만둘래. 뭐? 오빠, 정신 나갔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오빠, 오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나무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몸이 말하고 있어.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야, 너한텐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나 곧 떠날 거야. 그리고 너를 혼자 남겨둘 거야. 할머니. 하지만 나무야, 약속해줘. 내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았어요. 병실에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나무야.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고맙구나. 끝까지 함께 해줘서. 할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무야, 돈은 도망가지만 사람의 양심은 평생 따라온단다. 할머니, 너는 이제 알았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네, 알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나는 편히 갈 수 있겠구나. 할머니, 나무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왔고 먼 친척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떠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에게 모든 재산을 나무에게 물려준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재산은 나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만 유효하다. 만약 나무가 여전히 돈만 생각한다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나무야, 내 선택을 믿는다. 사랑한다. 박순자.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끝까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넓은 저택이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살구나무 아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꾸 생각났어요. 나무야, 돈은 도망가지만 양심은 평생 따라온단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미라였습니다. 오빠. 미라는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유산 어떻게 됐어? 받았어? 미라야. 할머니 돈 얼마나 남긴 거야? 50억? 아니면 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라야,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고? 나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 미라는 비웃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오빠, 설마 진짜 할머니한테 정들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하, 웃기네. 진짜 웃겨. 오빠가 사랑에 빠진 거야? 70대 할멈한테? 미라야, 그만해. 이게 뭐야?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 미라는 소리쳤습니다. 유산도 없고 돈도 없고. 오빠,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미안해, 미라야. 근데 나는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바보처럼 변했다는 거지. 미라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좋아. 오빠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오빠랑 끝이야. 미라야. 오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빠 같은 패배자 다시 보기도 싫어. 미라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나무 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몇몇 어르신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나무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 박 여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소? 네. 나무 씨도 알다시피 젊은 사람이 이 큰 집에서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소? 그들의 눈빛이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집 땅값이 꽤 나갈 텐데 우리가 좋은 가격에 사줄 수 있소? 저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모두 돈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집은 팔지 않을 겁니다. 뭐, 나무 씨, 생각 좀 해보시오.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소? 제 일입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쯧쯧, 젊은 놈이 돈맛 들렸구만. 결국 할멈 재산 노린 거 아니었어?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고 다시 살구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미소 짓는 할머니.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 편지. 나무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내가 곁에 있어줘서. 나무야, 사람은 거짓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끝내지 않으면 인생이 너를 거짓으로 끝내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사랑한다, 나무야. 박순자.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끝까지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순자 할머니가 제게 준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뀐 모습을. 그날 밤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순자 할머니의 유산 처리 건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나무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무 씨, 고인께서 남긴 조건을 기억하시죠? 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렇다면 나무 씨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있나요? 처음엔 돈 때문에 할머니께 접근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다면 유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 돈을 제 것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나무 씨.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의 빚을 갚았습니다. 3천만 원. 빚쟁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씩 갚아나갔어요. 최나무 씨, 드디어 연락하셨네요. 돈 준비됐어요? 네, 이번 주 안으로 갚겠습니다. 오, 그래요? 다행이네요. 빚을 갚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순자 무료급식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젊은 시절 가난했으니까요. 할머니라면 분명 이런 일을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료급식소?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결국 돈 쓸 데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젊은 놈이 허세 부리는 거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자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급식소. 매일 점심과 저녁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여기 정말 공짜로 밥 주는 거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독거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노숙인들,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나무 씨, 고맙소. 덕분에 오늘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겠구만.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저는 순자 할머니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싶으셨을까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최나무 씨,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젊은 나이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나무 씨, 무료급식소를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아내, 아니, 순자 할머니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요? 네. 할머니는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외로우셨어요. 돈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급식소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할머니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어요.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처음엔 다른 목적으로 할머니께 접근하셨다던데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 처음엔 돈 때문에 할머니께 접근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 할머니의 돈을 노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유일한 스승입니다. 그 말에 기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결국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위선자네. 할머니 불쌍하다. 젊은 놈한테 속아서. 그래도 지금은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 할머니 돈으로 하는 거잖아. 저는 댓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팔짱 뒤늦은 참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무료급식소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됐어요. 매일 100명 이상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나무 씨, 나 기억하시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시죠? 나는 박 여사 남편의 친구였소. 장례식 때 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어서 오세요. 노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무 씨, 내가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엔 나도 나무 씨를 의심했소. 젊은 놈이 할멈 돈 노리고 온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더군. 나무 씨는 진짜 박 여사를 생각하고 있소. 노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박 여사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살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국화꽃 한 다발을 살구나무 아래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이만큼 변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살아도 되는 이유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게 돈을 남겼지만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와 믿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거짓으로 접근한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분명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급식소에서 새로운 메뉴를 준비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오늘 된장찌개 맛이 특별한데요? 네,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누구 레시피예요? 제 할머니 레시피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100명에게 밥을 줬어요. 모두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바꿔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 사랑합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구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마치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저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무료급식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왔고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급식소에 나가 밥을 퍼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저기, 밥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젊은 남자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잔뜩 지고 그 말에 저는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7살 빚더미에 앉아 술만 마시던 제 모습. 저는 젊은 남자 옆에 앉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렸었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요. 젊은 남자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젊은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순자 할머니가 제게 준 선물이구나.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 그날 밤 저는 다시 살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한 명을 도왔어요.
살구나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잘했어, 나무야. 너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이제 진짜 부자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예요.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 밥을 준비할 겁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랬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이 제 속죄이자 제 삶의 의미입니다. 순자 할머니,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었다고.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할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